샌프란시스코가 이 쿼터백 브록 퍼디와 5년 2억 6,500만 달러라는 굉장히 큰 금액의 계약 연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1억 8,100만 달러의 개런티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로써 2030 시즌까지 퍼디가 팀의 주전 쿼터백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브록 퍼디 같은 경우에는 25살의 선수예요. 키가 이제 185cm. 쿼터백 치고 큰 키는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아이오와 스테이트 출신이고요. 2022년도 드래프트 전체 마지막 262번 픽으로 지명이 돼서 미스터 이렐러번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 선수는 팀의 주전 쿼터백 자리를 꿰차고 난 뒤부터 NFC 챔피언십 진출, 그리고 이제 슈퍼볼 진출까지 이끄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23 시즌에는 프로볼에도 선정이 됐었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당시에 펼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디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85만 달러 수준을 받으면서 주전 쿼터백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최고의 가성비 선수였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서 단숨에 NFL 최고 연봉자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정말 인간 승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랜디님께서는 퍼디만한 쿼터백도 없죠. 좋은 계약이라고 봅니다. 목스위시님은 무난한 계약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알잘떡볶이님께서는 풀업에 도전할 수 있는 쿼터백은 일단 50mm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까지 봉사했잖아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전까지는 염가에 썼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녹재동님께서는 적당한 가격에 잘 잡은 듯 하네요. 다른 데 가서 뛰는 것보다 나이너스가 좋죠 라는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약은 계약 기간이 5년짜리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번 계약은 2026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5년은 그냥 기존에 갖고 있었던 루키 계약으로 그대로 가요. 그래서 2025 시즌은 기존 연봉인 530만 달러 계약을 유지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 연봉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6년 그리고 2억 7,030만 달러의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연평균 샐러리가 45밀리언입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좀 아쉬워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울 수도 있죠. 지금 쿼터백들의 연봉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브록 퍼디는 이 계약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연장 계약이 시작되는 퍼디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계약이 시작될 때 26살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상위 10위권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퍼디의 캡히트는 총 급여 대비 굉장히 좀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일단 1차적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로써 퍼디는 뭐 닥 프레스카, 조시 앨런, 조 버로우, 트레버 로렌스, 조던 러브, 투아 텅고발로아에 이어서 NFL 연봉 순위 7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7위에 랭킹을 하게 되었고요.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약을 위해서 오프 시즌 동안 뭐 디보 세뮤얼, 자본 하그레이브 등 주축 선수들을 트레이드 또는 FA를 통해서 떠나보냈어요. 그러면서 셀러리 캡을 확보를 했죠. 나이너스의 CEO인 제드 요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계약을 앞두고 퍼디를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꾸릴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실상 6년짜리 계약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60일 다시 봐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좋은 선수들 이렇게 상위에 랭크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제러드 고프와 이제 같은 순위라는 점 역시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퍼디는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샌프란시스코 49ers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 시즌의 불안 요소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했어요. 나이너스는 내부적으로 OTA 전에 무조건 퍼디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 나이너스의 현재 팀을 지휘하고 있는 인물들, 헤드코치인 카일 셔너한, 단장인 존 린치의 체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2027년도부터 이 두 헤드들의 체제가 시작됐죠. 샌프란시스코는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요. 슈퍼볼을 결국 들어올린 데는 실패했지만 일단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 일단 2승을 무조건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팀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팀이 장기간 강팀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팀의 좋은 선수들이 유지였다는 뜻이고, 그 말은 하드캡 시스템 안에서 매우 복잡한 구단과 선수진의 계약 스토리 라인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이너스는 매년 슈퍼스타 선수들에 대한 계약으로 인해서 시끌시끌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계속 나왔고, 지난 오프시즌에도 마찬가지로 브랜든 아이육, 트렌트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의 계약 문제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샤나한, 존 린치 체제가 시작된 2017년도 이래 가장 큰 로스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팀의 선발 선수였던 선수들 중에 8명이 팀을 떠났죠. 그리고 이제 외부 FA를 통해서 13명의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를 통해서 18명의 선수를 추가를 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선수진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몇 년간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프 시즌의 완성도, 이 로스터 완성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떤 팀 내에서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주전 경쟁을 하기에는 이미 뎁스에 남아있던 선수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해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 윅사이드 라인베커, 디펜시브 태클, 레프트 가드, 니켈 코너백, 스윙 태클, 그리고 시즌 초반에 있는 브랜든 아이육의 부상, 그리고 드마커스 로빈슨 이 결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다수의 포지션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이 예고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전 쿼터백의 미래가 불안정하다? 이러면 팀 입장에서는 사전에 전술을 짜거나 팀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짜거나 할 때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샤나는 이번 계약을 앞두고 이제 언론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이번 오프 시즌은 2017년도 당시와 좀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자신의 팀을 잘 알고 있고 과거에 같은 경험을 했었던 코치를 일단 데려오는 것을 선택을 했죠. 그 인물이 바로 로버트 살레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살레와 함께 수비를 재건하는 것부터 그때도 시작을 했었고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똑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플랜들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이 대전제가 바로 주전 쿼터백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퍼디의 계약은 팀 입장에서 매우 중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사실 팀에서 보컬 리더를 하고 있는 선수가 디펜스에서는 프레드 워너, 그리고 오펜스에서는 조지 키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퍼디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어떤 보컬 리더로서 성장하기를 팀도 원하고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워너나 키틀 같은 경우에는 리더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고 팀을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리더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브록 퍼디 역시도 팀에서는 이 선수가 확실하게 키틀이나 워너 같은 선수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빠른 어떤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제 체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그런 상황이고 그 결과를 잘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록 퍼디의 몸값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상대적으로 그간 샌프란시스코 49ers가 뭐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전부 다 이제 살펴봤을 때 오프 시즌에 이 계약 협상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했어요. 막 어떤 선수들은 SNS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훈련을 거부하기도 하고 트레이드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브록 퍼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죠. 아주 깔끔하게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이 힘겨루기를 하지 않고 퍼디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심심했죠. 드라마도 없었고 진짜 몇 년간 나이너스는 진짜 고통스러운 협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파를 지금까지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셰나헌과 린치는 정말 많이 안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 측에서는 이번 오프시즌 동안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해야 돼 라는 전략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제드호크가 이렇게 큰 재정적인 투자를 한 번에 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었죠. 현재 쿼터백들의 몸값의 추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금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자는 시장 가치보다 낮은 조건을 퍼디가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신에 굉장히 깐깐한 비평가들은 이 브록 퍼디가 키가 6피트 남짓이고 그리고 막 비 오는 날 공 던지는 거 보면은 공 던지는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스페셜한 무기들이 없을 때 약간 평범해지는 것 같은 그런 플레이, 이런 퍼포먼스가 평범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계약은 좀 비싼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좀 스탯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일단 23년 시즌은 정말 대단했죠. 생산적인 지표에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2024 시즌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모든 지표가 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은 지난 시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옵션들이 정말 많이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된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영향 역시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퍼디의 퍼포먼스가 리그 평균 이하였냐? 그건 아니거든요. 잘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나타나는 스탯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생산성 측면 분명히 아쉬웠지만 뭐 인터셉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하나 정도 늘어난 그런 수준이었고 패서 레이팅 역시도 리그에서 중상위권 수준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감안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그의 어떤 트렌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요 얘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FL 쿼터백들은 어떤 계약 프로세스를 갖고 계약을 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이 내용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백뿐만 아니라 다른 포지션들도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계약은 일단 크게 루키 계약, 그리고 루키 계약에 대한 연장, 그리고 베테랑 프리에이전트 계약, 그다음에 태그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셀러리 캡, 그리고 이제 넬파라고 하는 선수 노조, 그리고 이 CBA 단체 협약, 이 전체적인 이 계약의 틀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게 루키 계약이죠. 드래프트 순번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들은 CBA에 따라서 각 순번별로 계약 규모, 그러니까 총액 또는 사이닝 보너스 등이 거의 정해져 있는 루키 스케일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4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라운드 지명자들은 좀 특별하게 오전차 옵션이라는 것이 주어지죠. 이 선수들은 해당 선수가 세 번째 시즌이 종료가 됐을 경우에 다음해 5월 초까지 5년차 계약 실행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옵션 금액은 선수의 활약도, 뭐 예를 들어서 프로볼 선정이라거나 출전 시간 이런 것들과 함께 포지션별 상위 연봉자들의 평균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쿼터백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상위 연봉자들의 평균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쿼터백 같은 경우에는 5년차 옵션의 금액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루키 계약이었던 선수들의 계약 연장, 지금 브록 퍼디가 요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협상 가능 시점, 요것도 중요한데 드래프트 된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NFL에서 새 시즌을 치른 뒤, 그러니까 3년차 시즌 종료 후부터 소속팀과 연장 계약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CBA의 굉장히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협상 주체는 보통 선수의 에이전트, 그리고 이 구단의 단장, 그리고 계약 담당자들이 주도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상 포인트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연봉이죠. 연평균 가치, 그러니까 시장의 다른 최상위 쿼터백들의 연봉 규모를 기준으로 요거는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런티 금액, 그러니까 보장되는 금액, 무슨 일이 있어도 계약을 했을 때 완전히 보장되는 금액,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보장도 있고 이 사이닝할 때 받는 완전 보장이 있고 부상 시에 받는 인저리 개런티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 보장액,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보장 조건이 핵심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인 보장 규모와 지급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는 4년에서 6년 계약이 좀 많아요. 리그에서는 이런 연장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트럭처, 이 계약 구조, 여기에는 뭐 사이닝 보너스, 옵션 보너스, 기본 샐러리, 로스터 보너스, 워크아웃 보너스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팀 현재 상황에 맞춰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샐러리 캡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지를 잘 판단을 해서 구단이 선수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수 에이전트는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계약을 협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떤 팀들은 이 보너스를 프로레이션해서 초기 몇 년간의 캐피틀을 낮추고 후반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해요. 뭐 보이드 이어 활용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타 조항으로는 노 트레이드 조항, 뭐 이런 거 있고, 프랜차이즈 태그 사용 금지 조항, 이런 것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둔 직후,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최고조일 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요. 계약 만료가 임박할수록 요 레버리지가 조금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단 측에서는 핵심 선수를 조기에 장기 계약으로 묶어서 미래의 연봉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팀의 운영에 안정성을 많이 확보를 하게 하려고 하고요. 대신에 이게 너무 늦어질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태그를 사용하거나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브록 퍼디 같은 경우에는 이 루키 계약의 마지막 해를 뛰기 전에 연장 계약을 마무리했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프리에이전트 계약, 이 베테랑 자유계약 선수들에 대한 계약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 선수들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은 FA 자격을 얻습니다. 보통은 NFL에서 4시즌 이상을 뛴 선수 중에 계약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완전 프리에이전트 자격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걸 템퍼링 기간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FA 시장이 개장되면 보통 3월 중순에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도 위클리 NFL에서 FA 시장 때 굉장히 많은 소식들을 전해졌었는데, 보통 3월 중순부터 NFL 리그 연도 시작 시점 요때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팀들이 이제 FA가 될 선수들의 에이전트와 합법적으로 접촉을 하고 계약 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이 기간을 리걸 템퍼링 기간으로 부르는데, 이 기간에 대형 계약의 윤곽이 좀 드러나기도 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FA 시장이 개장이 되면 본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때 역시도 연장 계약과 유사하게 연봉, 보장금액, 계약 기간, 계약 구조, 이것을 가지고 치열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의 니즈, 그리고 셀러리 캡 상황에 따라서 이런 요인들은 협상 테이블에 같이 올라오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프랜차이즈 태그, 그 다음에 트랜지션 태그 등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태그 같은 경우에는 구단이 핵심 FA 선수를 1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태그를 받은 선수들은 해당 포지션의 상위 5명 연봉 평균 또는 이전 시즌 연봉의 120%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완전 보장으로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쿼터백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태그 금액이 매우 높죠. 2024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3,800만 달러 이상이었는데요. 지금은 더 올라갔죠. 그래서 구단은 이것을 장기 계약 협상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하거나, 진짜 마지막에 우리 너한테 미래를 완전히 맡길 수가 없는데 일단 당장 너보다 좋은 선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프랜차이즈 태그를 걸어버리기도 해요. 대신에 이것을 연속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금액이 매우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2년 이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랜지션 태그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해당 포지션의 상위 10명의 연봉 평균을 개런티로 지급하게 되는 형태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 소속팀이 다른 팀의 오퍼시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10명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태그보단 저렴하죠. 대신에 다른 팀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될 경우에는 이 보상픽을 받지 못하고 선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약 구조가 크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얘기를 계속 해야 돼서 요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현재 쿼터백들의 몸값 트렌드가 어떤데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NFL 쿼터백 마켓은 연평균 5천만 달러, 이제 5천만 달러가 당연해졌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천만 달러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는 5천만 달러가 일단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 달러를 훌쩍 넘는 초대형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5 시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연평균 샐러리를 받는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닥 프레스캇입니다. 6천만 달러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선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시 앨런, 조 보로우, 트레버 로렌스, 조던 러브, 그 다음에 브록 퍼디, 이런 선수들이 뒤를 잇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개런티 금액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은 왼쪽 Y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해 각 팀에 할당되는 셀러리 캡의 증가 추이입니다. 매년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서 잠깐 내려와요. 2021년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땐 코비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사태 때문에 당시에는 내려왔었는데, 이때를 제외하고 본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란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매 시즌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돈을 받는 선수의 연평균 샐러리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지금 요 6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 요 값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닥 프레스캇의 몸값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 점선 같은 경우에는 탑5에 해당하는 선수들의 평균이고요. 당연히 탑5를 잡으면 쿼터백만 나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탑10에 해당하는 선수들의 평균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적인 연봉 금액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NFL은 하드캡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요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하드캡 셀러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각 팀이 매해 정해진 돈 안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팀은 이 연봉을 주는 거 오케이, 매년 지금 요 초록 실선처럼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건 오케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비율입니다. 각 팀별로 몇 퍼센트의 금액을 이 쿼터백에게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어떤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앞서 나타난 것처럼 이 초록색 실선은 단순히 할당되는 금액을 나타내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쿼터백들의 몸값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선수의 어떤 각 팀에서 할당된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이건 오히려 내려와요. 이게 약간 꺾이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셀러리 캡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NFL이 리그 전체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팀당 셀러리 캡 자체가 상위 쿼터백들 연봉 증가율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규모로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19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일시적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증가세를 보시면은 2022년 14.1%, 뭐 요거는 이제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2024시즌 13.6%가 올랐습니다. 매우 높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날까를 살펴보면은 주로 새로운 장기 중계권 계약,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리그 전체의 수익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리그 사무국은 야, 우리 돈 많이 버는데 너네도 연간 쓸 수 있는 돈 많이 지출해도 돼, 이러면서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올려줬어요. 특히 이제 뭐 아마존, ESPN, ABC, 폭스, CBS, MBC 이런 방송국들, 그리고 이제 뭐 OTT 이런 부분들과 계약을 하게 됐는데 11년간 1,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 이게 리그 수익을 정말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현재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이것은 셀러리 캡의 급격한 상승으로 연결이 됐고요. 모든 팀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이 셀러리 캡이 오르게 되면 쿼터백의 몸값이 당연히 오르죠.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요런 추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해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금액이 상승하는 것과 함께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21년도, 2022년도 이때 저는 패트릭 마홈즈의 계약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당시에 좀 에런 로저스도 있긴 했는데 매우 높은 연평균 셀러를 일단 계약을 했어요. 저랑 에드님은 보통 천장을 뚫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천장을 이때 마홈즈가 아주 그냥 크게 뚫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뭐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장을 뚫었는데 반해서 전체적인 셀캡이 일시적으로 내려왔죠. 이러면은 퍼센틸이 올라갑니다. 당연하게도. 그 분모가 내려가는 거죠. 이 전체 하드캡 셀러리가 내려가는데 어떤 선수에 대한 연봉이 올라가니까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죠. 대신에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분모에 들어가는 연평균 이 하드캡 전체 팀 셀러리가 막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전체 퍼센트는 오히려 내려가게 되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3 시즌부터는 이 천장을 한번 뚫고 나서 이 선수들의 몸값들이 어느 정도 일단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닥 프레스캅 계약이 좀 특이하긴 했는데 이것을 다들 특이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시즌 이후부터 뭐 조버루, 저스틴 허버트, 라마 잭슨, 제일런 허츠 이런 쿼터백들이 비슷한 수준의 초고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조버루 5,500만 달러, 저스틴 허버트 5,250만 달러, 라마 잭슨 5,200만 달러, 제일런 허츠 5,1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어쨌든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계약을 해요. 추가적인 천장을 안 뚫었다는 거죠. 아마도 뭐 선수들도 그렇고 팀 입장에서도 일단 프레스캇은 약간 너무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프레스캇의 천장을 뚫지 않는 선에서 이 선수들을 만족시킬 수준의 어떤 계약을 팀들이 제안을 했고, 선수들은 이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5천만 달러 그 이상에서 5,500만 달러 미만으로 선수들이 이제 다 합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셀러리 캡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평균 비율은 2021 시즌 같이 특수한 상황보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쨌든 팀들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늘었어요. 그러면 쿼터백들에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덜 금액을 주게 됐는데,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리시버 그리고 엣지 러시와 같은 다른 프리미엄 포지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몸값이 또 굉장히 올라갔고, 또 몇몇 천장을 뚫은 선수들이 나오게 되었죠.
맥스 크로스비라거나 자마치스 같은 선수들, 그리고 마일스 게럿 같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의 계약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셀러리 캡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나이브하게 회기식을 돌려봤어요. 그랬을 때 엑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연도고, 그냥 제가 예상했을 때 한 30년까지를 잡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봤고, 일단 Y축 같은 경우에는 셀러리 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팀당 연간 셀러리 캡을 100만 달러 단위로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란색 실선은 아까부터 계속 보셨던 것처럼 2011년부터 2025 시즌까지 실제 NFL 셀러리 캡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꾸준한 우상향 추세가 있었죠. 하지만 좀 몇 가지 주목해볼 만한 변동이 있었는데, 2021년부터 2023 시즌까지는 굉장히 완만했어요. 이게 보시면 완만하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4 시즌부터 2020년까지는 비교적 꾸준하고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것은 아마도 좀 앞서서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여파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여기부터는 많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1 시즌은 일시적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이제 증가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리그의 어떤 수익성 확보,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게 말도 안 돼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과거 데이터 이제 2011년부터 2025년 시즌까지 이 데이터만 가지고 회기식을 그려봤을 때 예측치에 대한 회기선은 이 노란색 점선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 데이터들과 이 추세선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죠. 여기서는 좀 굉장히 갭이 큰데 이때가 굉장히 특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증가 경향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2026년, 2027년, 2028년, 그리고 2030년까지 얼만큼 증가할 것 같은가라고 봤을 때, 일단 2030년이 되면 벽을 한번 뚫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또 증가하게 될 것 같고, 물론 리그의 수익성, 그 다음에 팬데믹 같은 그런 범지구적 사태에 영향이 없다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은 계속 나타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0.93이니까 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단순한 예측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쿼터백의 연봉 증가와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쿼터백 연봉에는 어떤 요인들이 또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또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쿼터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스탯이 뭘까? 일단 저는 패서 레이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서 레이팅과 그 다음에 쿼터백의 그 이제 셀러리, 그러니까 연봉을 한번 회귀 분석을 한번 또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영향이 적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 직전 시즌의 패서 레이팅,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산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실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변수 간의 선형 추세선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패서 레이팅이 높을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경향은 있긴 있는데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패서 레이팅은 이것만으로는, 그러니까 연봉을 강력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시사하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정 계수가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설명성이 없다. 이 연봉의 변동성을 뭐 1% 정도만 설명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패서 레이팅만으로 연봉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패서 레이팅 말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뭐 패서 레이팅을 제외한 좀 단순한 어떤 변수들을 또 모아서 한번 계산을 또 해봤는데, 뭐 패서 레이팅을 뺀 이유는 뭐 단순하게 다중 공산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패서 레이팅을 계산할 때 패스 야드, 뭐 터치다운, 인터셉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이제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추세선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설명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꽤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그러면 영향을 많이 끼쳤을까를 살펴봤을 때, 당연히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건 어떤 선수의 성적, 어떤 표면적인 스탯, 이것보다 얼만큼 그 팀이 그 해에 돈을 지출할 수 있느냐, 이 변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통계적으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4 나왔고요. 뭐 다른 포인트들을 살펴보면은 게임 플레이, 그러니까 출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연봉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일단 통계적으로는 아니래요. 이게 네거티브한 값이 나오게 됐고요. 뭐 패스 야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유효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터치다운 역시도 유효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의외였던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관으로 봤을 때 앞서서 계약을 몇 년을 했느냐, 이것도 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마이너스 1.55라는 값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드래프트 지명 순위가 높다고 해서 연평균이 높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값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서 레이팅이라는 것을 제외를 하고 살펴봤을 때 굉장히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모델이 확인이 되었고, 패서 레이팅을 오히려 쪼개서 봤을 때 다른 이제 변수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장 지배적인 부분은 셀러리 캡이었다. 각 팀이 돈을 얼만큼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결국 이 회계 분석의 결과는 셀러리 캡의 급등이 쿼터백 연봉 시장의 기준점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선수의 개인 성과 지표보다 확실하게 연봉에 압도적으로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리그 전체의 파지가 커지는 것은 결국에는 개별 선수의 연봉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디가 받고 있는 이 5,300만 달러라는 연봉, 이것은 셀러리 캡에 급등하는 환경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혹자는 선수의 능력을 연봉과 동치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1차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연봉액이 일단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탑1, 탑5, 탑10 이 쿼터백들의 절대적인 연봉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리그에서 엘리트 쿼터백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희소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셀러리 캡 대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리그의 어떤 트렌드, 정말 닥프레스카까지 정신 나간 계약 말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주면은 일단 선수와 팀은 합의를 하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생산성 지표의 중요하기는 하다. 터치다운, 패싱 야드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봉 결정에 있어 이것들이 전부는 결코 아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계약 시점의 어떤 시장 상황, 셀러리 캡, FA 상황, 그다음에 베테랑 상황, 우리 뎁스에 몇 명이 있는지, 내 드래프트 픽이 몇 번인지, 다음 드래프트에서 나온 쿼터백들의 드래프트들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또는 나쁜지,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고려가 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소거를 하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명인투사님께서 퍼디 계약 내용 못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됐다는 뜻이죠. 사실 브록 퍼디의 계약은 참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록 퍼디가 주전 쿼터백으로서 자리 잡을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7라운드 맨 마지막 순번 지명 선수들은 오프시즌 동안 살아남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나와서 주전이 돼서 또 주전이 돼서 이런 초대형 계약을 맺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사례들도 굉장히 적고요. 하지만 브록 퍼디는 이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나쁜 선택을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래프트 지명권을 주고 쿼터백을 데려왔지만 이 선수가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부상으로 인해서 계속 아웃이 됐을 때, 그리고 또 남아있는 백업 선수들이 부상으로 또 나가리가 됐을 때 이 3순위 쿼터백이 올라와서 이렇게 주전 쿼터백이 되고 장기적인 팀의 대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저는 정말 성공 신화, 일종의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굉장한 어떤 선수를 샌프란시스코는 만나게 되었고 이 선수의 시장 가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팀은 굉장히 큰 물갈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 쿼터백의 안정적인 확보는 반드시 선행돼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주 시끌시끌한 어떤 드라마 없이 협상이 아주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에 대비해서 합리적인 어떤 평가가 있었고 그에 합당한 가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죠. 브록 퍼디가 부상을 아주 많이 당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대에 올랐던 그런 전력도 있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을 하고 또 앞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지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드는 가운데 이 퍼디가 정말 완벽하게 부상 없이 전 시즌을 모두 계속해서 계약 기간 동안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경기에 나오면 나올수록 상대 팀들은 훨씬 더 많은 분석을 할 거고 견제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퍼디는 어떤 퍼포먼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처럼 브랜든 아이육이나 크리스티안 맥카프리 같은 주요 타겟들이 빠졌을 때 퍼포먼스가 하락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브록 퍼디가 지난 기간 동안 보여준 성과, 그리고 브록 퍼디가 갖고 있는 아주 젊은 나이, 그리고 성장 가능성, 팀 시스템과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현재 NFL 쿼터백 시장의 가치평가 기준과 미래 셀러리 캡 증가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이 나이너스가 브록 퍼디에게 투자한 이번 계약은 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선택이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약 아주 좋았다. 팀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계약은 뭐 등급을 준다면 저는 당연히 A+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록 퍼디의 계약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리그 트렌드를 같이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제가 또 녹화 영상 올리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